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금요일 13일 날 오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가석방 결정이 어제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입장을 듣겠는데요. 김경협 의원님. 그동안에 마치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달려 있는 양, 네. 뭐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둥 이래가면서 대체로 삼성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는 경제단체, 삼성이 내는 광고료로 먹고 사는 언론, 네. 열심히 바람을 잡았죠. 뭐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에 우선 맞느냐가 먼저 문제일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런 경제사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경제사범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네.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투자 결정은 금년 내년 거 투자 결정은 이미 1, 2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모르는 재벌 총수가 자기 취미 생활이나 자기의 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 경영인들이 정확히 분석하고 했던 투자 결정들이 훨씬 더 기업에 이익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재벌 총수들이 그 재벌 기업의 최대의 리스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재벌 총수들의 결단이 항상 대형 손실을 불러오거든요. 네. 이런 사례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 재벌 총수들이 뭐 비자금을 조성한다, 배임, 횡령, 분식회계, 회계 조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엄청난 참 이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언론은 재벌 총수가 석방되면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주식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은요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회비 내는 걸로 운영하는 경제단체나 광고료로 먹고 사는 언론의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냐, 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거의 살벌해요. 정서적으로. 대기업 소속의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협력기업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거는 총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도와주는 걸로 인해서 그 밑에 수많은 협력기업과 근로자들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도 안 해주는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문재인 네. 정권이었고. 예. 그러니까 재벌 또는 대기업 또는 총수들한테는 눈꽃만큼이라도 도움되는 걸 안 하겠다는 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도 안 하겠다는 그런 정서가 강한 정권, 역대 최고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강한 정권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첫째는 방역이 부담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방역 때문에 뭐 오늘도 좀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은 뭐 대통령 사과해라 이런 상황인데 동부구치소에서 그 난리 났지 않습니까? 밀집 수용 상황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의 수용이 110%인가 그렇거든요. 정원을 10% 이상 초과해서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감염이 되면 지난번에 동부구치소처럼 집단 감염이 벌어집니다. 그 때문에 동부구치소에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른 데로 급히 옮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이 수감되어 있는 유명인들에게 감염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니까 정부 부담이 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석방시키고 전보다도 더 많이 가석방시킨 이유가 그런 이제 그 방역의 부담이 있었고. 네.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률을 그나마 유지하고
또 세금도 걸을 수 있는 그 핵심 역할이 삼성이 하고 있고 삼성전자 그중에 뭐 반도체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는 이 성장률 유지하고 세수 유지하려면은 그 삼성이 제대로 사업이 되고 또 그 매출이 더 일어나야죠.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파운드리 2030년까지 133조인가 투자하기로 했고 근데 그중에 19조인가 투자했는데 그 뒤에는 투자라든가 또 그 M&A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주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로서는 원치는 않지만은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나가가지고 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경영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고 친문 지지자들은 반대하는데 우리 김경호 의원님처럼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할 수 없이 풀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풀어준 예. 것이다.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정부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정부가 그렇게 풀어주는 걸 보면서도 반기업 정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런데 자기들이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기업 정서, 반시장 정서 이제 국민의힘이 항상 주장이 그건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재벌 기업과의 유착 관계죠. 얼마만큼 친하게 지냈는지. 그래서 그 재벌이 가져왔던 비리,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회계 조작, 배임, 혁명 이런 건들의 반시장적인 문제들까지도 계속 옹호를 하고 비호해 왔던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경제 발전을 실제로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해져야 하고요. 경영이 실제로 투명해진 상태에서 이 비전이 나와줘야 되는데 모든 리스크가 총수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그 총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총수의 비자금이나 분식회계에 의해서 발생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옹호하면서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정말 시장 질서를 제대로 잡아나가는 행위,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더 도모하는 행위를 자꾸 반기업 정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기업 정서고 친시장적이고 친경제적인 거지요. 판단을 정확히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반기업이라고 느낀 거는 그 대기업 또는 그 대기업 경영 소유주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도 더 크게 보면은 거기에 소속한 근로자들, 노조 소속의 근로자들 그리고 그 기업 밑에 2차, 3차, 4차 밴드까지 수많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주변에 또 동네 상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조치가 정부의 조치, 정부의 지원이 설사 결과적으로 대기업 소유자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걸 보고서 야, 얼마나 저 대기업이나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반감이 강하면은 그보다 몇십 배 많은 사람, 몇백 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안 하나. 그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대기업, 반기업 정서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가지고 국가 정책을 망치는 거, 민생을 망치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대 지금 최근에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3대 정부의 한번 투자 비율을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재벌들 갖다 쥐어짜고 비틀어서 투자하라고 그래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투자할 곳을 만들어주고 경제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정부가 정책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투자액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대입니다. 그럼 무슨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입니까? 이런 게 바로 친기업적인 것이고 경제를 위하는 것이지 경제의 잘못되어 있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비리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청산해야 실질적으로 투자도 훨씬 더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든 국내 투자든 훨씬 더 늘어나고 경제가 더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진 의원께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돈이 되느냐, 어느 게 장사가 되느냐,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이익이 되느냐 하는 거는 기업들이 가장 잘 알고 그건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신산업이 많아요. 투자하고 싶은 데 많아요. 그 사업이 되는 사업성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기업도 다 외국으로 다 빼돌려요.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왜 나가겠습니까? 여기서 잘할 수 있으면
여기서 기업 새로운 투자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할 수 있고 새로운 공장 지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돈 더 벌 수 있으면 국내에서 다 하지 왜 나가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있는 기업도 다 빼돌리는 이유가 빼돌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다 외국으로 보내는 이유가 여기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조금만 하면 다 감옥 가야 된다. 기업들 저 소유주나 전문기업인들이 줄줄이 감옥 가야 된다. 왜 여기서 돈도 안 되는 사업도 못 하는데 발목 잡혀가지고 그거를 피터하면서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국회를 수도 없이 돌고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해결 안 해주는 걸 보고서 정말 피터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상의회장을 끝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사업할 수 있게 해주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돌아오게 해주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그거는 진짜 친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반대예요. 들어서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오히려 들어오잖아요. 리쇼링이라고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겠다는 물론 거죠. 외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 들어오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보면은 과거의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자꾸 뭔가를 해주려는 건 특혜나 자꾸 위법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안 해주는 것이고요.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인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줘야 제대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제대로 외국인들도 투자하고 더 국내로 더 들어오고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좀 방향을 잘 잡아야죠. 저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 이쯤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에서 좀 입장 차이가 좀 크게 나곤 있는데 문자도 좀 그런 경향이 좀 보이네요. 3473님은 전문 경영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261님 이재용 사면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경제와 경쟁력을 생각해서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전우창님은 국가에 기여하면 죄를 지어도 풀어줘야 하는 겁니까? 2745님 대기업이 국민을 먹여 살리나요? 국민이 목숨 걸고 대기업 먹여 살리고 있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경엽 의원,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치와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훈련 시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좀 축소됐다고 하는데 김경엽 의원님 어느 정도 축소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오늘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이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사전 연습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 훈련이 지휘소 훈련이죠. CPX 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16일부터 26일까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전투 참모단의 증원 인력 같은 것들은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전반기보다 그래서 참여 인원은 줄었습니다. 지휘소 훈련에 대해서 4단급 이하 부대의 참가 수준이 상당히 축소됐는데 실제로 이제 대규모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실제로 소규모 분산 훈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훈련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대규모의 훈련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정도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하지 마라라는 요구도 좀 했었는데 훈련은 시작이 됐고 오늘 오전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남한 당국자의 배신적 처사에 유감이다 이런 비난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혜진 의원님. 북한이 참 대단해요. 자기들이 남한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남한이 방어훈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저렇게 큰 소리로 떵떵거릴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참 이 북한 시킨 대로 고분고분했으면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요구를 우리 정부에다가 해댈 수 있나. 그거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그동안에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 보내지 못하게 법이라도 만들어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당하고 국민들이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버려서 날치기 처리하다시피 해가지고 대북 전단 못하게 못 보내게 김여정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고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경찰청장이 곧바로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 피웠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영철 통일부 장관 그만뒀죠. 정경두 국방장관 그만뒀죠. 강경희 외교부 장관 그만뒀죠.
김여정, 김정은이가 보면은 북한에 앉아가지고 남한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장관 하나 날린 거 일도 아니고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들이 공격하고 싶은데 방어하지 마라. 방어하는 훈련하지 마라. 이런 이따위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문재인 정부 그대로 받아들여요. 문 정부 들어서서 실기동 훈련, 야외 실기동 훈련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나마도 줄여버렸습니다. 김여정의 한마디 때문에. 이 도대체가 이 나라가 또 어느 정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6.25 때도 침공을 한 거잖아요. 천안함도 폭침을 한 거잖아요. 연평도도 포격을 날린 거잖아요. 서해 교전도 교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공격은 그래 하는데 방어를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로 방어합니까? 방어됩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무기하고 장비 병력은 가만두고 컴퓨터 두드려 키보드 두드려 가지고 그 방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고분고분하게 북한이 하자는 대로 말을 잘 듣는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합니까? 그렇지. 이거 보면 알잖아요. 고분고분하게 말 잘 안 듣는다는 거.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시죠?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보시면은 딱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미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전단 문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남북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휴전 군사분계선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게 그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홈페이지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모집이라는 공고를 갖다 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거의 세균전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구나. 실제로 이거 자체가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그거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 정도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라는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대북전단이 실제로 뭐 북한을 무슨 민주화 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북한 인권을 북한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시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 연합훈련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연합훈련 중단하라 연기하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이건 사실 과도한 개입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일상적인 훈련, 방어적인 훈련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됩니다.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훈련이 대북 침투 훈련이랄지 참수 훈련이나 이런 공격형 훈련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어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라 마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과도한 개입이고요.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느냐. 잘 안 듣는 것 지금도 다 입증하고 확인하시면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이거 자꾸 이제 북한 문제를 이런 대북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훈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전 정부 때 연례적으로 해오던 그 한미 연합훈련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실기동 훈련 실전에 필요한 훈련 다 없애버렸잖아요. 컴퓨터 훈련으로 다 돌렸고 그나마도 이번에 김여정이 말하니까 규모마저 그 컴퓨터 훈련마저도 규모 축소해버렸습니다. 저기 부대들 애초에 우리 그 정부의 각 부대들 참여하기로 돼 있던 거 오지 말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참가 인원 줄이게 만들고 실기동 훈련이 아닌 훈련도 문제인데 그나마도 이미 다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요. 훈련에 참여할 인원들은 아니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대북 전단 보내는 남북 간의 합의 안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합의한 거 지켰습니까?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는데 우리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합의를 지키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북 전단 보내는 게 북한한테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안 되고 북한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안 지킨 게 어떤 게 있죠?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안 되고 북한 정권에 위협이 안 되면은 저 난리 피울 리가 없죠. 지들이 왜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위협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민주화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저렇게 난리 피우겠습니까?
예, 그 코로나 이전 세균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코로나 예. 세균전 이런 거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군사분계선에서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총과 대포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주변에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접경 주민들의 예. 안전 문제를 생각을 해야죠. 자, 민주당 그리고- 김경엽 의원님과 예. 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치와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막을 내렸고 이제 또 관심은 여야 대선 쪽으로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당 경선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치열하다. 1, 2위 간에 그 네거티브 중단하겠다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 밝혔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사직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만둬야 되느냐 이거 논란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김경엽 의원께서는 중립지대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네거티브 중단 의사를 밝힌 건 아주 잘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후보의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검증이 안 되는 사안 그리고 사실은 아주 지극히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서 계속 되풀이되는 사안. 네.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되면서 주장만 있는 사안 이런 사안들은 좀 사실 좀 지양을 해야 네. 이게 지켜보는 사람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자체장을 사퇴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까지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사퇴의 시한이 있죠. 예. 네, 그 사퇴 시한이 있고 사실 그 전까지 사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제 현직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도의사직 같으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경기도민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도민이 뽑아준 거에 대한 도리를 어디까지 하는 게 사실 정치적 책임이냐라는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게 사퇴 시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퇴 시한까지 지키면 사퇴 시한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아직까지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용인이 돼 왔어요.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용인돼 왔고 이제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언제 사퇴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런 이제 자기를 뽑아줬던 이전의 정치적인 행위들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를 본인이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가 이제 제주지사를 던지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예. 비교해봐서 조희진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현실적으로는 지사직을 충실히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경선을 충실히 한다는 건 양립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사직만 충실히 하기도 사실은 밤잠 못 잡니다. 거기다 경선은 자기 정치 모든 걸 걸고 하는 건데 네. 그 자체도 또 사실 밤잠 못 자고 뛰어야 될 건데 그 둘 다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하나는 그러니까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사직이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서 도정에 몰입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도정이 차질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경쟁 후보들이 그만두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만큼 경선이 소홀하게 되니까 경선 운동이 그만큼 부실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사직 더 열심히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지사직은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걸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나마 이제 경기도는 지사의 견제 세력인 의회가 완전히 민주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90% 가까이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별
이제 견제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 안 삼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회는 문지사가 조금이라도 지사직 소홀히 하면 바로 도의회가 민주당 도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참 어려웠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단순히 그냥 이 대권 후보들의 의견인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 제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아직 논의나 이런 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당도 그렇고 당 내부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요.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전에 이제 과거에 사실 뿌리가 같은 당이고 네. 그다음에 일정 정도 이제 정책 기조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뭐 사실 비슷하지요. 그런 면에서 통합의 사유는 존재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통합까지 가는 게 사실은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사실 당이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게 당 내부에 이제 통합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 문제,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아직 논의가 좀 시작된 게 아니라서 아직 당내 의견은 저도 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던져진 상황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의가 좀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한 김경호 의원 개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는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다르지 않고 네. 국정 운영 기조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다음에 한다면은 그다음에 내년 대선 때 같은 경우에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혁 민주 세력들이 최대한으로 사실 통합을 이루어서 역시 당초의 촛불 시민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한 미흡한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좀 채워나갈 건지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최재형 캠프에 계시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이제 확성기 마이크를 사용을 했다는 예. 것이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예. 이 확성 장치를 사용했다는 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치인으로 좀 이 미숙함이 또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좀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게 사실 저처럼 선거를 4번 치는 사람도 예.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까딱 그 현장 분위기 속에서 깜빡하면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할 좀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 많이 있었고 다행히 이제 주변에서 올해 선거를 오래 같이 해본 또 선거 실무에 밝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뭐 그런 그 외에도 그 선거 기간 중에도 법정 선거 기간 중에도 유세차 위에 올라가서 유세를 할 때 이게 사전에 이제 연설은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라든가 또는 이 표차를 달아야 된다라든가 네네.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 예가 많아서 예. 현장에서는 막 정신없이 또 뭐 숨가쁘게 돌아가다 보면은 얼른 또 유세장에 급히 도착해가지고 금방 유세차에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선거 실무 아주 밝은 사람이 옆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안 해주면은 네. 우리 저 최재형 후보처럼 정치도 처음 하고 선거도 아직 선거 시작도 제대로 안 된 셈이니까 경험 없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게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데 농후하죠. 일각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관위원장도 지역의 선관위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판사들은 다 대부분 다 이제 선관위를 할 기회가 오는데 예. 선관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다 통째로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선거법보다도 선거 실무 기준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아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거고 저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도 네.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깜빡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옆에 체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아쉬운 거는 그 현장에 보니까 선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셨던데 본인들도 아마 현장 분위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처럼 선거 여러 번 한 사람도 깜빡깜빡하는 경우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뭐 처음 그 예방주사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더 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방주사 잘 맞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이 복잡하긴 한데 네. 본선거 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식과 예비 후보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것은 기초적인 준비조차가 안 돼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선거법에 무슨 아주 어려운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가능한 선거운동 방식들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그 준비가 덜 돼 있고 얼마만큼 이 갑작스럽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곳곳에서 보입니다. 단지 선거법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인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뭐 무슨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 자기 공직사회에 있었던 얘기들 가지고 끌고 나와서 하는 것들도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까지 공직상의 사실 어떤 수사 기밀이나 이런 것들로 저기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다 꺼내 가지고 이제 써먹기 시작을 하는 예. 굉장히 다급해졌다. 그 마음은 급하고 준비는 안 돼 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평생 검사로서 판사로서 살아왔다는 거 다 알고 정치해 본 적 없다는 거 아는 국민들이 이분들에게 정권 교체 희망을 걸고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국민들의 이 정권 심판 여론 또 네. 그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